이제는 친구의 결혼이나 아기의 출산 같은 행복한 일로 연락을 받는 일보다 지인의 죽음으로 연락을 받는 일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주변에 부모님이 다 살아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갑자기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게 되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라는 의문부호가 떠오르면서 머리가 멍해지는 느낌이 들지요. 우선 친구의 부모님이 임종하셨다는 사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친구들과 만나면 부모님과 있었던 이야기를 하다 보니 아직도 살아서 우리의 대화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기에 갑자기 부고 소식을 들으면 현실 감각이 없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인의 상갓집을 다녀오는 횟수가 그리 많지 않거니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 가면 나도 모르게 어찌할 바를 몰라서 혼자서 우왕좌왕하게 되는 성격 탓으로 조문을 가야 한다는 의무의 압박감도 작용하는 것도 부끄럽지만 인정해야겠습니다. 낯도 가리고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서는 공황장애까지는 아니더라도 혼자서 공중에 붕 뜬 느낌이 들기에 모르는 사람의 모임에는 가급적이면 자제를 하는 성격이 조문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될지 모르겠어요. 친구 시부의 부고 소식은 우이동 엄마 집에서 뒹굴뒹굴 하면서 책을 읽고 있을 때였을 겁니다. 언제 가도 웃는 얼굴로 반겨주시는 엄마 집을 가면 그동안에 쌓였던 스트레스가 소리 없이 기가 죽어서 납작 엎드리고 나 자신은 엄마 집의 편안함과 엄마의 따뜻한 포옹에 안정감을 받습니다. 퍼질러 누워서 평소에 보지도 않던 드라마를 엄마와 함께 보고 잘 먹지도 않던 과자도 한 봉지를 순삭합니다. 너무 생각 없이 누워있다 보면 머리가 멍해짐을 느끼고 집에서 가져온 책을 읽기도 합니다. 그렇게 나를 놓아버릴 수 있는 공간이 엄마의 집입니다. 안락함의 공간에서 받은 친구 시부의 부고 연락은 한편으로는 어떻게 가야 하지 였습니다. 너무 퍼질러 있던 몸과 마음은 갑작스런 소식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내일은 월요일이라서 출근을 해야 하기에 일요일인 오늘 다녀오는 것이 낫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이 3본이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소요 시간을 보니 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왕복만 4시간인 거리를 가야 한다는 의무감은 나른한 몸에서 거부감의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해야 할 일은 해야 합니다. 특히 이런 부고에 관한 일은 빠르게 처리해야 일이 꼬이지 않습니다. 내일 가야지, 이따 움직여야지 하고 꼬물대다 보면 하는 일 없이 시간을 보내게 되고 내일로 미룬다 해도 내일 꼭 갈 수 있는 시간이 보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지요. 우선 모임의 다른 친구와 전화를 해서 오늘 당장 갈 수 있는 친구가 누구인지 알아보았습니다. 나를 포함해서 3명이 움직일 수 있었네요. 5명 가운데 1명은 엄마가 무릎 수술 준비로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다른 친구는 뇌졸중으로 병원에 계시기에 2명은 제외하고 3명만이 3본을 향해서 움직였습니다. 친구들 부모님 연세가 대부분 80대이다 보니 아프신 분들이 많습니다. 나는 3본으로 출발하기 전에 건강에 신경 쓰면서 잘 드시는 엄마에게 건강해져서 고맙다고 말을 하면서 엄마를 가슴으로 감쌌습니다. 넉넉지 못한 살림에 당신의 주택연금과 국민연금으로 생활하시는 것이 고맙고 건강에 신경 쓰면서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으려 하는 것이 고마웠습니다. 엄마보다 키가 큰 나의 눈에 정수리가 하얀 엄마의 머리가 보였습니다. 그렇지. 엄마도 노인이시지. 항상 까맣게 염색을 한 머리만 보아왔던 나에게 정수리에 하얗게 내린 눈은
엄마가 80이라는 나이를 잊게 만들었습니다. 내 마음속 엄마는 항상 젊고 내가 놀러 가면 따뜻한 밥을 차려주시고 내가 이쁘다고 얼굴을 쓰다듬어 주시는 60대의 엄마였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다음에 오면 엄마 머리에 염색을 직접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하철로만 1시간 30분 정도 걸리는 길은 지루할 수밖에 없기에 미리 준비해 간 책을 읽었습니다. 김훈 작가님의 자전거 여행이었는데 김훈 작가님의 글은 부드럽지는 않지만 삶이라는 순간순간의 느낌이 피부에 그대로 거칠게 와닿는 글이지요. 자전거를 타고 1년 가까이 태백산맥, 소백산맥, 노령산맥을 따라서 남해안까지 왕복을 한 체력이 우선 부러웠고 2000년 당시에 오지라고 할 수 있었던 마을까지 길을 따라서 자전거와 동행하고 다녔다는 것에 감탄사를 연발하면서 갔지요. 장례식장을 가면서 산에 둘러싸여 있는 마을을 가서 따뜻한 자연을 느끼고 마을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집에서 나올 때만 해도 친구 시부의 죽음으로 마음이 착잡했는데 그 마음은 어느새 사라져버리고 내려가는 길에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것만이 좋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3번에서 함께 가기로 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미경이는 부모님이 20대에 돌아가시고 시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어요. 남편이 어렸을 때 집안 사정으로 할머니 손에 자라서 부모님과 같이 살 기회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선미는 시아버지는 사세하고 시어머님은 건강을 애쓰시고 계십니다. 나의 부모님도 건강을 악을 쓰고 버티고 계시지요. 장례식장은 오늘 3시경에 부고를 돌려서 그런지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친구의 친정 식구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았고 시댁 친척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몇 모여서 소곤소곤 눈빛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특유의 분위기는 다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사람들이 자리를 가득 메워도 왠지 허공의 허전함이 문상 온 사람들 사이사이를 끼어앉아 있는 듯한 느낌이고 조문객이 없으면 없는 대로 허무한 느낌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들은 상주에게 절을 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잡았습니다. 상갓집에서는 목소리를 낮추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다 보니 눈치를 보면서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혹시 내 목소리가 나도 모르게 커져서 주위 사람들에게 원치 않는 눈초리를 받을까 봐서입니다. 목소리가 크면 예의가 없게 느껴지는 거는 나만의 고정관념인지도 모르겠네요. 상주인 정아를 포함해서 우리 4명은 서로 부모의 안부를 묻고 정아를 위로했습니다. 30대의 남편의 실수로 빚을 갚는데 모든 재산을 쏟아붓고도 모자라서 시부모님이 집까지 팔아서 부채를 갚아주었지요. 이후 맞벌이로 가산을 다시 일구기 위해서 정아의 토끼 2명을 시부모님이 보살펴 주었었지요.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 정아는 시부모님이 아이들을 돌봐주어서 걱정 없이 회사 생활을 할 수 있었다고 고마워했습니다. 그래서 정아는 시아버님의 죽음에 더욱 애달파하는 것 같습니다. 정아는 워낙 알뜰하게 사는 친구이기에 부부가 다시 쉴 틈도 없이 들고 날고 10년을 넘게 벌어서 남아있던 빚도 다 정리하고 지금은 아파트에 월세까지 놓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정아가 워낙 알뜰하고 부지런해서 남들보다 빨리 일어설 수 있었던 거라며 정아의 부지런함을 칭찬했지요. 빚을 갚을 때 친구 하나가 김치가 너무 쉬었다고 버려야겠다는 말 한마디에 쉬었으면 찌개도 해먹고 김치국도 해먹으면 되는데 왜 버리냐면서 여의도 직장에서 친구 집인 노원까지 가서 쉰내가 폴폴 나는 김치를 들고 아현동 집까지 지하철을 타고 갔다는 말을 들은 우리는
정화의 알뜰함에 혀를 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라면 과연 그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잠시 했지만 남의 눈을 의식하는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정화가 빚더미에 올라 앉았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가 생각납니다. 30대에 철이 들만도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철은커녕 플라스틱 무게만도 못할 만큼의 성숙의 무게가 가벼웠습니다. 왜 그랬었나 생각을 해보니 공감이 쉽게 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업을 하다가 망한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도 몰랐고 부자는 망해도 3년 간다는데 잘 사는 집이 망하면 얼마나 망했으려고 하는 안일한 생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넉넉한 살림의 시댁과 연봉이 상위권이었던 회사에 부부가 다녔으니 당시 친구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었지요. 그런 정아 남편의 부도 소식은 충격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일로 정아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어야 했고 참 사업은 형 이름으로 했던 부업이었는데 부업을 조금 크게 했다가 망한 거지요. 한동안 여러 사정으로 정아 혼자 집안 살림을 책임져야 했으니 그 무게가 지구를 어깨에 짊어질 만큼 다른 사람은 상상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과부 사정 호라비가 안다고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빈손으로 이혼하고 아이와 둘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막막했을 당시에 갑자기 정아가 떠올랐습니다. 남편 사업이 망했을 때 정아도 나처럼 이렇게 앞이 막막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리고 아무리 주위에서 위로를 해주어도 그 위로가 힘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 귀로 들어오면 한 귀로 나갔지요. 아이와 살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일어서려 했지만 쉽게 일어나지지 않았습니다. 힘이 되어준 건 가족이었지요. 엄마와 동생의 존재는 혼자 살림을 꾸려나가야 하는 나에게는 큰 지지대였습니다. 정아도 그때 부모님과 언니들이 큰 힘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생긴 어느 날 아마 새해를 맞이하는 12월 마지막 주였을 것으로 기억합니다. 갑자기 정아가 힘들었을 때 진심으로 도움이 되어주지 못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정아는 많이 힘들었을 텐데 제대로 위로도 해주지 못하고 도움도 되어주지 못했던 시절을 꼭 사과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아마 나이를 먹으면서 철없어서 하지 못했던 것들을 나중에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의 미안함 때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정아에게 문자로 장문의 글을 보냈지요. 당시 힘들었을 때 함께 아파해주지 못했던 시간들을, 함께 공감해주지 못했던 시간들을, 좋은 친구가 되어주지 못했던 시간들을 미안하다고 말입니다.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정아도 내가 이혼으로 힘들어했을 때 아무 도움이 되어주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자신도 어려서 그랬다고, 우리는 모두 나이를 먹으면서 어른이 되는 것 같다고, 문자를 줘서 고맙다고 말입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이해받는 것이 고마웠고 나의 상처를 이해해 주는 것 같아서 고마웠고 나의 값을 조금이라도 하면서 시간을 먹는 것 같아서 고마웠습니다. 그런 우리가 지금 부모님의 장례식을 치르는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른이라는 단어를 붙일 만큼 성숙해진 것인지 자리에 앉자마자 차려지는 음식을 보면서 옆에 앉은 정아를 보니 그냥 눈물이 흐르면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친구의 시부인데도 왜 나의 마음이 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정아의 마음이 나에게 전달이 되어서일까요? 공감을 한 것일까요? 아니면 분위기 탓일까요? 가정을 돌보기보다는 당신의 편안함과 원하는 것을 우선으로 사셨던 나의 아버지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나는 과연 얼마나 슬프게 울 수 있을지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아버지한테 용돈 한 번 받아본 적 없고 등록금 한 번 받아본 적 없고 밥 한 번 사주신 적 없었기에 젊은 시절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면도날처럼 날이 서서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싫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살가죽만 남은 것 같은 몸과 탁해진 눈동자를 보면서 이제는 측은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내가 철이 들어서일까 싶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먹는 음식은 왜 이리도 맛있는지, 망자가 되어 저승길 가시는 분이 자신의 마지막 길에 모인 손님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싶은 마음일까요? 함께 온 친구들과 떡이며 홍어회며 동태전이며 두 접시를 뚝딱 해치웠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조문객의 수가 많아지면서 우리가 자리를 비워줘야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슬픔 속에서 장례식장을 찾아준 우리에게 웃음을 보이는 정아에게 고생하라는 말은 남기고 각자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지요. 갈 때에는 몸이 무겁고 마음이 무겁고 다리가 무거웠는데 집에 오는 길에 보따리 짐을 벗어던지고 오는 듯한 가벼운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언젠가 나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천국에서도 좋은 일을 하고 계실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태어날 때에는 나 혼자 울고 주변에서 웃어줍니다. 하지만 죽을 때에는 나 혼자 웃고 주변에서 나의 죽음으로 울어준다고요. 내가 죽는다면 나의 죽음으로 몇 명이 울어줄지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세상을 선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말 환하게 웃으면서 참 잘 살았다고 나 자신에게 칭찬해 주면서 떠나고 싶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글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편안하고 즐거운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